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드렸죠. 나이값, 직급값, 경력값 좀 해. 이런 이야기들 우리 종종 합니다. 나이값을 좀 해. 야, 과장이면 직급값을 좀 해. 야, 팀장이면 팀장 역할을 다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맨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에는 작은 일 하나 완성하면 와 잘했어 박수 쳐주지만, 과장급 정도 되면 웬만한 일 정도는 그냥 기본값이 되고, 야, 그 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네가 할 게 아니라 네 후배한테 맡기고 너는 더 무게 있는 값을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잖아요. 역할에 따른 무게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는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해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에릭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자, 한번 보시죠. 사회발달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발달 심리학이죠. 우리 심리학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프로이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 태어나고, 정말 그냥 애매한 사람 태어나고, 또 어떤 신적인 재능이 순간순간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의 시선에서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는 기초적인 욕구, 에고의 세계였죠. 뭐 이 방송에서 다루기 애매한 그런 어떤 그 신체의 특정 부위를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어렸을 때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욕구와 욕망이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성인기의 삶은 거의 대부분 결정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꿈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꿈의 해석이라든가, 정신분석학 입문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와, 이런 세상이 있네. 뭐 그런 거 기억이 납니다. 아주 뭐 좁은 자취했는데, 자취방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비가 오면 창문에 비가 막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약간 어둑어둑한 자취방에서 꿈의 해석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래서 이런 꿈을 꾸나,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학자들 시선에서 볼 때 프로이드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분석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제자였던 융이라든가 칼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을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으로 만들고 결정론적 심리학이라는 어떤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렸을 때 다 12살 이전에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 그렇게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이른바 발달 심리학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해 갑니다. 또 이 계몽주의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에릭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8단계로 나누어서 인간의 삶을 심리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60살까지 정리를 했어요. 60살까지. 네, 죄송합니다. 60살까지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나서 1살 때 1년까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게 된다. 그런 다음에 3살 정도 되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살 정도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주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위에 얹더라. 12살 아동기 때는 근면성, 뭔가 내가 꾸준히 하는 걸 연습하더라. 18살 청소년기까지는 자아 정체감, 셀프 아이덴티티를 갖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구나. 그리고 35살까지는 친밀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죠. 나도 정체감이 있고 상대도 정체감이 있는데 그 정체감을 존중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갖더라. 스티븐 코비가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죠. 60세까지는 생산성의 단계,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나의 부가가치를 올려가는 단계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통합의 단계, 돌아가시기 전까지 통합적인 삶을 살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자아가 긍정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파괴적 자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죠. 자율이 아니라 수치 혹은 의심의 단계이죠. 주도성이 아니라 죄책감이죠. 근면성이 아니라 열등감이죠. 정체감이 아니라 역할 혼란이에요. 친밀감이 아니라 고립감에 접어들죠. 생산성이 아니라 침체감이 들고, 통합이 아니라 절망의 단계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런 이른바 나이값, 직급값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가 창조적 혹은 생산성 활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심리학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뭐 제가 심리학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개인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에 수습기간 거칠 때 우리는 뭘 줍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맨 처음에 들어와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수습기간을 걸칠 때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신뢰할 만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걸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성과 근면성 요 레벨까지 가면 한 대리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정으로 볼 때 대리급 정도 됐을 때에 주도성과 근면성을 익혀서 내 스스로가 충실하게 나의 시간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예, 과차장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과차장급 정도 됐을 때는 정체감, 우리 회사 내에서 나의 직무 전문성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이끌어서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정도까지는 죠. 그리고 생산성의 단계가 부장급 혹은 임원급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경영자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이 통합이라고 하는 단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통합적으로 종합되는 단계를 의미하거든요. 경영자는 각 레벨별로 때로는 내가 경영자의 모자를 쓰고 임원의 모자 쓸 수도 있고요. 차부장급의 모자를 쓸 수도 있고 과장급 혹은 대리급, 어쩌면 신입사원의 모자를 써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죠. 여러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성숙의 단계에 이른 시니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숙의 단계에 이른 시니어들. 그분들 보세요. 중고등학생들과도 잘 어울려요. 아동들하고도 잘 어울려요.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은 마치 그 어린아이의 느낌으로 막 대화해 주죠. 또는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의 눈높이로 대화하죠. 어른들을 만나면요, 어른의 눈높이로 대화하죠. 어때요? 성숙의 단계, 자아 통합의 단계에 이른 시니어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요. 마치 두 개의 모자가 있는 거죠. 여기 경영자의 모자가 있고 여기 팀장의 모자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함께할 경영자가 써야 될 두 번째 모자. 우리가 모자를 7, 8개 다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영자의 모자와 팀장의 모자를 바꿔 쓸 줄 아는 경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면 뭐 니체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가 뭐예요? God's dead. 치는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주장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뭐 이게 도대체 시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뭐 앞뒤로 갔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를 이 책을 다 이해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본인도 이해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인간을 세 단계 정도로 이야기해요. 이 초이는 조금 다르지만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낙타 같은 인간이 있더라. 타율에 의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주인이 등에다가 짐을 실어 놓으면 주인의 짐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존재다. 인간이 이런 존재들이 있더라. 사실 니체는 이게 종교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사자는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욕심을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는 사람도 있더라. 거기서 조금 더 발달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순수성을 가진 아이의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이 초인, 번역이 초인이면 위버맨시, 존재 위에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독일어로 초월적 존재가 되더라. 여러분들 그 이육사님의 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뭐 이렇게 쫙 나오고 마지막에 뭐 멀리서 돌아오는 초인이 있어 여기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독립의 꿈을 키웠다 뭐 그 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니체는 니체의 시선에서 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낙타, 타율에 의지하는 낙타 같은 존재, 주도에 의지하는 사자 같은 존재, 순수에 의지하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 초인 이런 게 각각 좀 다른 존재가 있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뭐 니체 주장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가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른바 직급값, 나이값 각각에 있는 위치에 맞게 개별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인사이트를 얻을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터의 법칙이 한 120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이게 있죠. 사람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인사이트는 그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였습니까? 경영자는 통합의 단계에 이르러서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답게, 대리는 대리답게, 과차장 혹은 임원은 그 눈높이에 맞게 내가
눈높이를 맞추면서 소통한다는 거.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 나이값, 직급값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부장이 마음에 안 든다. 팀장이 마음에 안 든다. 신입사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세요. 또는 오래 일한 사람들 별로 좀 마음에 안 든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조금 시선을 바꿔보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 눈높이로 내가 봐주기 때문에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일하고 직급값이 높은 사람은 나의 높은 기대치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엊그제 손흥민이 프리킥을 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잘못 찼어요. 골대보다 많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해설을 할 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손흥민에 대한 기대값이 낮구나.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메시가 그렇게 찼다. 메시 요즘 폼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 평가는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죠. 메시를 바라볼 때 프리킥을 찼는데 10번 넣고 한 2번 못 넣었어요. 요즘 폼 떨어졌다 그럽니다. 반대로 제가 만약에 프리킥을 찼는데 10번 찼는데 2번 넣었다. 우와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팀장이나 회사 내에서 직급 높은 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해왔던 그의 인정값을 인정해 주면서 부족한 점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은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기 때문에 승진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승진한 그 단계까지는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인정해주고, 승진할 때 잘한 몫은 인정해주고,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비공간에 대해서 다루어야지, 부족하니까 이거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눈높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인정해줘야 될 부분들 잘 인정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값, 직급값, 역할의 무게값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눈높이의 입체성을 가지고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